한국이 감히 경쟁을 한다고? 여기 한국의 세계적인 경쟁력 무시하는 미국의 저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자원으로는 절대 세계에 나설 수 없다고 확신을 했다는데요. 그런 그녀가 한 강의에 참여하자마자 충격적인 발언을 했고 그 모습에 모두가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웅장한 강연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늦은 오후 햇살이 창문 사이로 쏟아져 들어와 반짝이는 나무 바닥 위에 황금빛 줄무늬를 그렸어요. 공기 속에는 숨죽인 정적이 감돌고 있었고 이미 200명의 시선이 중앙 원형 무대를 향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를 옆에 두고 있었어요. 저를 포함한 4명의 교수가 도착하자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치열한 소리가 파도처럼 일렁이다 잦아들었어요. 무대 앞 긴 탁자 위에는 4개의 명찰이 놓여 있었어요. 엠버 톰슨 교수님, 박현우 박사님, 리웨이 교수님, 그리고 첸 씨. 제 이름표만 유독 눈에 띄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저는 목이 탔지만 차분히 흰 셔츠 깃을 바로잡고 네이비색 블레이저를 정리했어요. 다른 패널 분들은 이미 준비에 몰두하고 계셨어요. 박현우 박사님은 차콜색 정장을 차려입고 차분하게 노트를 살피고 계셨는데 그분의 어두운 눈빛에서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맞은편에 앉은 리웨이 교수님은 펜으로 종이 더미를 톡톡 두드리며 단호한 표정을 짓고 계셨고 그 옆에 앉은 그의 제자 철레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받아 적고 있었어요. 저는 크게 심호흡했어요. 하버드에서 패널로 서는 것도 전직 한국 외교관과 2분의 저명한 중국 학자분과 나란히 앉아 발언하는 것도 모두 처음이었어요. 오늘 주제는 자원대 해양 접근성 21세기 번영의 열쇠였어요. 저는 이 자리를 참여하기 전부터 그리고 참여한 순간까지도 단 하나만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천연자원만이 중요하다고요. 석유, 가스, 광물 이것들이야말로 위대한 국가들의 생명줄이었어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어요. 저는 노트를 내려다보았어요. 석유 발견 이후 자원 부국들이 어떻게 호황을 누렸는지를 보여주는 차트들. 호주, 러시아, 중동의 광상 지도를 펼쳐놓았어요. 제 주장은 견고했어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선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게 한국은 농과 작은 공장들, 그리고 몇몇 아이돌 그룹이 그나마 떠오르는 나라였어요. 석유도 광물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의문을 속으로 눌러두었어요. 오늘 저는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예정이었어요.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강연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톰슨 교수님이 의자에서 일어나셨는데 은빛 머리칼이 스포트라이트에 반짝였어요. 교수님이 마이크를 톡톡 두드리자 강연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수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오늘 논의는 국가의 힘을 결정짓는 요소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흔들 것입니다. 먼저 개회 발언부터 시작하죠. 청중은 모두 열정어린 눈빛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이름표를 응시했어요. 그리고 바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말이죠. 톰슨 교수님은 리웨이 교수님께 먼저 발언을 요청하셨어요. 교수님은 곧장 일어서셨고 반듯한 자세로 말씀하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부터 호주의 광맥까지 자원 부국들은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원, 즉 자국의 자산이 없이는 경제적 독립은 먼 꿈에 불과합니다. 철레이 씨는 바인더의 페이지를 넘기며 통계 수치를 보강할 준비를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필요로 했던 토대였어요. 그 다음 제 차례였어요. 제가 일어나면서 의자를 살짝 뒤로 밀자 나무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팔꿈치를 탁자에 기댄 채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저는 리웨이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보세요. 두 나라는 해안선과 방대한 석유가스 매장량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석유나 광물이 없는 나라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나라들은 모든 것을 수입해야 합니다. 이들은 글로벌 가격 변동과 외세의 영향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렁였어요. 저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숫자와 지도를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기사가 떠올랐어요. 하버드의 젊은 학자, 자원이 무엇보다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다. 맞은편의 박현우 박사님이 정중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지만 그 눈빛에서는 도전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리웨이 교수님은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뒤로 기대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톰슨 교수님은 반쯤 미소를 띤 채 제 확신을 찬성하듯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순간 밝은 조명 아래 수많은 시선이 제게 쏠렸고, 그 관심과 시선이 저를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어요. 토론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자원만이 전부라는 제 신념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감에 취해 있을 때 이 강연을 통해 제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박현우 박사님 뒤편 스크린이 파랗게 빛나며 그의 차분한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고, 곧 자원 우위론에 반대하는 모든 논거를 잠재울 수 있으리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박사님이 리모컨을 클릭하자 슬라이드가 중동지도,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선명한 빨강과 초록으로 표시된 지도로 바뀌었어요. 1965년을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우 박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요르단은 거의 7,00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포기하고 홍해, 해안선 19km를 얻었어요. 왜 석유가 매장된 영토를 포기하고 해안선을 택했을까요? 박사님이 잠시 멈춰 청중을 살피셨어요. 강의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박사님이 다시 클릭하자 아카바 항구 사진이 나타났어요.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기중기들이 팔을 뻗고 컨테이너가 알록달록 블록처럼 쌓여 있었으며 선박들이 만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요르단은 채굴보다 타국과의 교류를 선택했습니다. 그 작은 해안선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어요. 오늘날 요르단 수출의 80%, 수입의 65%가 이 항구를 거쳐갑니다. 저는 황당함을 느꼈어요. 제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어요. 자원 채굴대 무역 루트. 말을 꺼내려던 순간 박사님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자원 부국들은 자원 저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석유나 광물이 경제를 지배하면 혁신과 인적 자본은 뒷전으로 밀리기 쉽죠. 통제할 수 없는 가격에 의존하게 됩니다. 박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눈썹을 살짝 올리셨어요. 만약 국제 유가가 폭락한다면? 매장량이 고갈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 질문들은 제 논점의 기반을 겨누는 화살 같았어요. 머릿속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지도와 러시아 가스 수출 그래프가 맴돌았지만 박사님의 슬라이드는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위해 선택을 내린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탁자 건너편에서 톰슨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리웨이 교수님은 입술을 가늘게 다물고 계셨고 천레이 씨도 저를 힐끔 보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피어? 라고 묻는 듯 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청중은 제게서 박현우 박사님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발언할 준비를 했어요.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저는 긴장하지 않은 척하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요르단은 예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부는 대규모 인프라와 교육, 사회 프로그램에 투자되어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구해냈어요. 박사님이 미소 지으셨지만 그 미소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익을 개발에 활용했어요. 그러나 변동성도 큽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예산이 줄어들고 학교가 문을 닫고 프로젝트가 중단되죠. 반면 요르단의 해안선, 무역 접근성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결코 고갈되지 않으니까요. 제 심장이 다시 긴장하며 뛰었어요. 강의실이 더 좁아진 듯 에너지가 충만해졌어요. 저는 리웨이 교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교수님은 펜을 두드린 뒤 일어서셨죠. 경제적 안정은 해안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국가는 모든 이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은 자원도, 해안선도, 제조업도 모두 갖추고 있죠. 이 세 가지를 결합합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과연 중국의 삼중 위협과 경쟁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톰슨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부드럽게 바뀌며 우리를 지정학적 줄다리기 한가운데서 꺼내주셨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잊지 맙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원인가? 해양 접근성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가요? 조명이 밝아지고 스크린이 희미해졌어요. 강의실은 잠시 숨을 죽였어요. 저는 제 흑백 논리가 금세 금이 가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자료가 눈앞에 드러났어요. 회복력, 혁신 그리고 인간의 의지였어요. 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제 반박의 기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았어요. 이제 단순한 논문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힘을 결정하는 것은 자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새로운 생각과에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이 제 심장 소리를 전보다 더 크게 강연장에 울려 퍼지게 했어요. 톰슨 교수님이 태블릿을 탭하자 강의실 공기가 또 한 번 열정에 차오른 듯 했어요. 그의 뒤 스크린에 거대한 항구 공사 현장이 사진이 떠올랐어요. 크레인들이 강철 빔을 들어 올릴 때마다 먼지 구름이 일었고 울퉁불퉁한 언덕이 회색 항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바로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였어요. 요르단의 청록빛 바다에서 이 거친 해안선으로 장면이 바뀌자 저는 자원 대 해양 접근성 논쟁에서 단숨에 현실로 끌려 나온 기분이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톰슨 교수님 목소리가 웅장한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어요. 2010년에 중국은 1대1로 구상 아래 이 항구 건설에 11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스리랑카는 완공을 위해 막대한 대출을 떠안았죠. 하지만 2017년까지 상환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99년간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주고 말았어요. 교수님은 그 문장의 무게를 음미하듯 잠시 멈추셨어요. 저는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빈 부두에 녹슨 컨테이너가 쌓여 있고 크레인들은 마치 침묵하는 파수꾼처럼 서 있었어요. 리웨이 교수님이 이마를 찌푸리셨고 철레이 씨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는 승리감을 느꼈어요. 제 자원 우위론이 입증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 항구 이야기는 단순한 부채 경고를 넘어 지렛대의 교훈을 담고 있었어요. 톰슨 교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사례는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파키스탄과 지부티의 항구들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어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빚을 지면 전략적 자산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강의실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어요. 저는 제 첫 발언을 떠올렸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는 필패한다고 했죠. 그런데 해안선이 풍부한 스리랑카가 빚더미에 갇혔어요. 제 머릿속이 바삐 돌아갔어요. 해양 접근성도 포기될 수 있다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을까? 박현우 박사님이 팔짱을 낀 채 몸을 뒤로 기대며 말씀하셨어요. 접근성은 양날의 검이에요. 지리적 이점만큼 재정적 회복력도 필요하죠. 그 눈빛이 제 논증의 균열을 꿰뚫어보는 듯 했어요. 맞은편에서 리웨이 교수님이 헛기침을 하셨어요. 중국의 투자는 의존을 낳기 위함이 아니라 영향력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텅 빈 부두 앞에서 메아리 치는 것처럼 허전했어요. 저는 펜을 탁자에 톡톡 두드리며 요르단의 안정된 항구와 지금 이 음산한 항구를 떠올렸어요. 두 사례는 해안선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어요. 제 자원론은 너무 협소했어요. 톰슨 교수님이 박현우 박사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스크린이 다시 바뀌어 이번에는 한국 조선소의 새벽 풍경이 펼쳐졌어요. 새벽빛이 거대한 선체를 분홍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용접공들이 LNG 운반선에 불꽃을 튀기며 작업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목소리가 배경음처럼 흐르기 시작했어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이제 전 세계 선박의 40%를 건조합니다. 이 전문성이 자원 빈국인 한국을 해양 강국으로 바꿔놓았죠. 제 가슴이 조여왔어요. 한국은 제게 요르단 교훈의 모범답안 같았어요. 사진을 보고 있자니 마치 부두에 서서
짭짤한 바다내음과 뜨거운 쇳내를 동시에 맞는 것 같았어요. 박사님 목소리가 더 빨라졌어요. 흥분을 담아. 그리고 항구들 부산, 인천, 광양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연간 수백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죠. 한국은 기술, 자동화, 환경 보호에 투자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역량을 구축한 겁니다. 제 펜이 노트 위에 멈춰 섰어요. 이건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국가 의지가 살아 움직이는 증거였어요. 저는 알았어요. 한국의 성공은 바다, 기술, 그리고 스마트한 계획의 결합에서 나왔다는 것을요. 스크린이 한국 해군 함정의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푸른 바다를 순찰하는 모습이었어요. 톰슨 교수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지리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빚, 외교, 혁신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행보는 석유 없는 나라가 스스로 길을 개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뒤로 기대며 고요함을 음미했어요. 한반도타의 빈 부두와 분주한 한국 조선소가 영화의 대조 장면처럼 제 머릿속을 오갔어요. 제 확신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자원이나 해안선을 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야말로 운명을 빚는다는 사실을 목격한 학생이었어요. 조명이 밝아지자 저는 입을 열 준비를 했지만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박현우 박사님과 시선을 마주했어요. 다음 토론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자원 우위론의 옹호자가 아니었어요. 전략을 배우는 학생이 되었으니까요. 사회자가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을 때도 저는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저에게로 옮겨졌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 모든 시선의 무게를 느꼈어요. 노트는 손대지 않은 채 머릿속에 맴도는 이미지와 배움의 소용돌이에 의지했어요. 톰슨 교수님, 그리고 동료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말문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새로운 확신으로 가득했어요. 오늘 우리는 자원과 질이 모두가 국가의 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그 선택에 담는 정신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한반도타의 이미지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빚으로 지어진 텅 비고 고요한 항구를 보았어요. 우리는 요르단의 작은 해안선이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새벽빛에 빛나는 한국 조선소가 강철과 꿈을 단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 말은 단순했지만 묵직한 울림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부산 위로 떠오르는 해를 떠올렸어요. 마치 거대한 금속 꽃처럼 크레인들을 물들이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는 석유나 가스가 없었어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도 없었죠. 하지만 비전이 있었어요. 한국은 엔지니어, 용접공, 기업가 등 사람들에게 투자했어요. 그리고 바다를 열어두기 위해 국제법을 준수했어요. 박현우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리웨이 교수님을 바라보았는데 교수님은 사려 깊은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셨어요. 심지어 천레이 씨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고 제게 모든 것을 바꿔놓은 순간을 나눴어요. 저는 자연자원만이 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여기 왔어요. 저는 틀렸어요. 한국은 회복력, 혁신, 그리고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국가의 힘은 배우고, 만들고, 나누려는 의지에서 나온다고 느꼈어요. 강의실은 고요했어요. 그러다 마치 신호를 받은 듯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조용히 시작되더니 점점 박수와 환호의 물결로 번졌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좁은 시각을 옹호했지만 이제 더 넓은 진실을 외치고 있었어요. 패널 토론이 끝난 후 강당은 천천히 비어갔어요. 저는 서류를 챙기며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을 느꼈어요. 박현우 박사님이 먼저 다가오셨는데 차분한 자신감 대신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제피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고 손을 내미셨어요. 토론의 핵심을 잘 짚었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손을 맞잡았어요. 고마워요, 현우 씨.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리웨이 교수님과 천레이 씨도 함께 해주셨어요. 리웨이 교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어요. 솔직함은 드문 일이었어요. 특히 토론에서는요.
한국은 당신 같은 지지자를 둔 게 행운이었어요. 천레이 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에는 한국의 디지털 파워, 5G와 K-드라마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 학자분들과 이 공간과 어떤 한 나라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나중에 복도를 걸어가다 현우 씨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저녁 같이 하실래요? 보스턴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를 파는 곳을 알고 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좋아요, 정말 가고 싶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매콤한 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마늘과 고추의 향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현우 씨가 상추에 김치와 돼지고기를 싸먹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첫 입을 먹어보니 새콤하고 얼얼하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저는 그의 서울 어린 시절, 외교부에서 일했던 시간, 한국의 미래에 대한 꿈을 물었어요. 그는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혁신, 문화 교류에 대한 열정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에 대한 제 존경심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그가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음악이 전 세계 팬들을 하나로 모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고백했어요. 사실 저도 몰래 그들의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미 팬클럽의 일원이네요. 저도 웃으며 화답했어요. 이 여정이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라 개인적인 변화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누워 창밖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한반도타의 텅 빈 부두와 분주한 한국 조선소가 떠올랐어요. 요르단의 작은 항구와 그 거대한 영향을 떠올렸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창의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협력하는 정신을 생각했어요. 저는 배운 것을 나누고 오래된 믿음에 도전하며 인간 의지의 힘을 기념하는 새로운 사명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것임을 알았어요. 한국은 제 의심을 존경으로 바꿔주었고 그 점에 감사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또 다른 강연장 위로 걸어 올라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첫 화면에 부산항의 야경이 펼쳐졌고 세계 6위 물동량을 자랑하는 항만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거대한 조선소가 떠올랐어요. 다음 장면은 새벽빛에 물든 한국 조선소였는데 용접공들의 불꽃이 LNG 운반선을 단조하며 해양강국의 꿈을 단단히 세우는 모습이었어요. 이어진 서울의 모습은 5G 인프라와 스마트시티 기술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시민에게 실시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도시였어요. 한강공원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음악회와 축제를 즐기며 도심 속 자연을 만끽했죠. 문화 콘텐츠는 K-팝과 K-드라마로 국경을 허물었고 e스포츠 선수들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을 빛냈어요. 의료사업은 세계 각국 환자를 불러들이고 교육 분야는 글로벌 인재를 키워냈죠. 판교 테크노밸리의 스타트업들은 혁신의 상징이 되었고 김치 비빔밥 불고기에는 세대를 잇는 정성과 건강이 담겼어요. 마지막으로 그린 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자동화 환경 보호에 대한 투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모습이 자원이나 지리보다 사람들의 선택과 협력, 창의력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확신하며 강연을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강연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한국은 큰 전환점이 되었고 제가 교수로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어요. 앞으로도 한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강연을 하면서 살아갈 계획이에요. 한국 국민들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제피어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소개에 많은 힘이 됩니다.